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제가 부동산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경착륙 좀씩 빠질 거다라고 2, 3년 전부터 예측을 했고, 그렇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 거냐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데, 당분간 좋아질 일은 없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만 그렇다고 뭐 도사처럼 막연하게 감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다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기사가 있었어요. 흐름이 어떤 거냐면, 제가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딴 게 금융감독원에다가 대학으로 교수로 가기 전에 금융연구소에 잠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면 2007년도인가요? 그때 연구를 위해서 부동산을 그 리포트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을 모르잖아요. 뭐 대학에서 배운 바도 없고, 뭐 배워봤자 겨우 민법 관련된 이야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리포트,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신청을 해서 자격증을 그때 공부하면서 밤에 이제 조금씩 공부해서 땄는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관련된 게 뭐냐면, 미국 서프라임 목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근에 그 태형건설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태형건설 채권단이 어떻고 워크아웃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와요. 워크아웃은 제가 우리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파산법, 4학년 1학기 때 파산법인가 그 공부를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87년, 뭐 88년, 89년 이때는 공부 제대로 안 했잖아요. 데모할 때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도 잘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법을 공부했지만, 그래서 이 워크아웃 이런 내용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 태형이 16기 건설사래요. 그래서 16기 건설사가 지금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PF가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과 비슷해요. 이런 데서는 뭐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PF, 우리 이제 그 저기 금융연구소 있을 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했지만, 워크아웃도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이 전망하기 위해서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기사를 몇 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을 때 김어준 뉴스 겸손은 힘들단가? 그거 제가 평상시는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이 관련된 기사,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보게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가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와 이 기사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워크아웃이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또 태영의 SBS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 있게 다룬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말 부동산 뉴스의 PF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건설하든가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한테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업이 안 되면 은행들은 자기 돈을 떼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금융사들이 돈을 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바로 법원에다가 가가지고 이 비찬치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주고, 너희들이 자구 노력을 해봐라, 이 회사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회사가 다시 건전화돼 가지고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PF를 일으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밑에 보면 이제 뭐 최근에 이 3년 30% 가까이 뭐 이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부실해지고, 그 다음에 분양도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금의 수가 막연해질 때, 이럴 때 바로 이 부도 처리해서 빚잔치 남은 거를 그냥 쪼개 먹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한번 살려봐라. 그래서 자기의 채권, 돈도
다 망한 다음에 빚잔치에서 좀 가져오는 것보다 살려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가져온 게 채권단, 지금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워크아웃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워크아웃 제도는 법원에 가서 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한번 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영이 16일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대요. 그리고 뭐 여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영이 무너져서 이제 아파트 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에 최근에 뭐 안 좋아진 것도 지금 이 김호준의 그 뉴스 보면은 GS 같은 경우는 우리 흑석동의 3구역에 시공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그 철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GS는 워낙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 뭐 그까지는 여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년 만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특히 이제 우리 흑석 9구역의 시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비라든가 이주비에 대한 그런 조합원들의 그 이자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달라진 제도는 떠나서요.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영역 중에 이 PF 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 이것도 오랫동안 얘기해왔는데 그게 태영건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습니다. 워크하우스 시청에서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따로 뽑았어요. 예. 네. 워크아웃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네. 뭡니까? 짧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협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그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법정 관리가 있죠. 예.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자마자 모든 채무가 다 일시에 동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채권자들이 다 예. 채무가 동결되니까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판사 앞에 가지 말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저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살리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협의 구조조정. 그게 이걸 뭐 할까요?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질서 있는 빚잔치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럴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영이 그 돈을 원래 네.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빚잔치에다가. 근데 그러지 않고 SBS 살리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이 워크아웃이 통과가 되려면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빚쟁이들이 채무자 회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비청구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이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당신한테 100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참을 참는 테니까 거죠. 왜냐면 니네 회사가 괜찮잖아. 지금은 예. 힘들지만 네. 열심히 해서 다시 살아나봐. 그럼 네네. 기회를 좀 줄게. 예. 그게 혼자가 아니니까 빚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좀 봐줍시다.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75%의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워크아웃이 이제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그 75%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생각해보면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방금 공장장님 말씀처럼 그냥 바로 여기서 경매 날려도 예. 채권 회수받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기다릴 이유가 앞선에 없어요.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설득해서 75%를 받으려면 채무자인 이 회사가 상당히 사재 출연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구조조정에 사재 출연도 하고 저 양반이 할 만큼 한 것 같지 않아? 그거를 예. 납득시켜 줘야 나머지 채권자들이 쉽게 말하면 저 그 정도는 워크아웃에 이제 성립 사인을 하는데 자기 통장도 털었고 저 그렇습니다. 정도면은 저 노력이면 저것도 팔았고 예. 사재도 팔고 사재도 출연하고 회사도 팔고 그래 저 정도 더 이상은 우리가 요구하면 아예 망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태영의 좀 소위 말하는 이게 뭐 방송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양아치짓이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어떤 자구 노력의 그동안 일환으로서 계열사 하나를 팔았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라고요. 팔아서 나온 매각 대금이 약 2,600억 정도, 1,300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팔 거라는 걸 이미 채권단이 알고 있었죠. 그럼 너 그거 판 돈 가지고 이거 채무 상환에 써라고 했더니 예, 채권자 그걸 다 쓸 수는 없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가량을 태영건설에 이번 채무 상환에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약 500억 정도를 예. 태영건설에 채무 상환에 쓴 게 아니고요. 계열사의 제일 위에 있는 지주회사 있죠. 지주회사 TY 홀딩스의 채무 보증에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일단 약속이 깨진 게 하나가 문제고 이 문제가 뭐냐면 태영건설이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태영 지주회사의 채무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이걸 띄고도 더 안전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너의 모회사 지주회사 살리려고 이 돈을 빼? 이거 우리에 대한 배신 아니야? 그렇지. 이거 왜냐하면 이 용서 못해? 채무자들은 그 지주회사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배신행위처럼 돼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워크아웃의 성패에 중요한 도덕적인 잣대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신뢰를 깨버린 거네. 더 연장선으로 나가면은 채권자들은 만약에 너의 자구책이 불완전하면 우리 SBS도 매각하라고 말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SBS로 불똥이 튀나 안 튀나가 시장에 지금 총의 핵심이죠. 관심인데 네. 이 지주회사가 SBS를 결국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주회사가 튼튼해진다는 거는 지주회사 그다음에 SBS 이쪽 라인은 보호하고 여차하면 태형 라인의 부실은 당신들이 책임져 주시라고 떠넘기는 태양은 포기하더라도 SBS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도덕적이지 않은 채무자의 모습을 보여서 워크아웃에 상당한 지금 암초를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워크아웃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은 SBS야 이렇게 네. 생각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핵심은 SBS야 이게 맞죠. 네. 지주사와 SBS는 지킨다. 네. 부실이 있다면 저쪽으로 몰아. 네. 이런 비도덕적인 태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정부가 PF 관련해서 총선 전에 터트리지 마. 이 그렇지. 정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태형건설이 그래도 도급순위 16위의 굴지의 건설사인데 네. 여기가 이제 1호로 지금 위기가 터진 거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방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약자인 채무자지만 네. 벼랑 끝 전술을 펴도 시장에서 이번에는 우리를 막아줄 거야라는 소위 말하는 슈퍼 의리 돼버린 예, 이런 그 정부를 선거 믿고 전에 예. 설마 16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네. 연쇄적으로 그렇죠. 불안감을 조성해서 선거를 지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를 두겠어. 돈은 예. 공적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올 거야. 우리를 예. 살려줄 거야. 예, 그런 태도가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왜 근거가 있냐면 정부 쪽 정부발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 태형이 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에도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게 노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워크아웃이 이제 시작합니다. 채권단 모의서라는 협의 절차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달 이내에 뭐 자구안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루트가 있는데 정부 말은 이것도 정부발 뉴스인데 총선 전에 워크아웃 본 타결까지 해라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예 본 타결까지 해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가 정확하게 압박을 주니까. 그럼 돈은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렇죠. 그건 알아서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조금 압박이 가능한 이유가 빚이 제일 많은 은행이 주채권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모든 채권단의 의장처럼 네.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산업은행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정부의 간접적으로 세네요. 약간 핸들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죠. 조금이 아니죠. 현 정권에서는 아주 그렇습니다. 세게 핸들링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 음모론이긴 하지만 독한만 먹고 정부가 넘겨 그러면 산업은행이 SBS 팔려 그러면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근데 산업은행이 야 최대한 이거 채권단 보고 참아 그러면 참아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비도덕적 행태가 지금 워크아웃 시작도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자신감 있으니까 이걸 했겠죠. 네, 그렇게 보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저러다 가지고 워크아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망한다. 빚잔치하고 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SBS한테까지 불똥이 튈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인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2,500억 중에 1,500억 그거를 여기다 넣으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SBS한테 태형한테 받아야 될 자구책이 1.5조에서 3조 가량이 넘어갑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사전 출연해라 이런 네. 얘기를 앞으로 할 예정인데 예정인데. 이거는 겨우 500억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비도덕적 행위를 벌인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수많은 자구책은 어떻게 그 이행 담보를 받겠습니까? 채권단 입장에서. 못 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워크아웃을 앞둔 분수령이 지금 찾아왔어요. 만약에 그 산업은행이 조정해 보려고 하겠으나 예. 지금 많잖아요, 지금 채권단이. 채권단이 약 많게 잡으면 4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단 중에 나는 절대 못 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돈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그럴 봐서는.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워크아웃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워크아웃을 지금 현재 성패를 가로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반 채권자들 PF 관련해서 뭐 보증이 있었다는 금융기관, 은행들하고의 문제는 그거라고 치는데 이런 금융 채무가 아닌 일반 채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상사 채권, 네. 상거래에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네. 물품 그냥 대금, 대금을 안 준 거죠, 그리고 그냥. 철제 납품 대금 예, 이런 예. 것들이 상사 채권인데 예. 그거는 워크아웃과 상관없이 좀 융통시켜줘야 협력업체들이 그렇죠. 부도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다 죽지 안 그러면. 그래서 상사 채권은 바로 이행해라. 네. 이렇게 당국하고 약속이 구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구나. 상사 채권 현재 약 500억 정도, 400 몇십억 정도를 현재 갚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하청업체들이잖아요. 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말하면 규모들이 작잖아요. 작죠. 그러면 규모들이 작은 데는 몇 천만 원, 그럼요. 1억이 없어서 그걸로 바로 도산될 수 도산될 수 있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하청업체는 뭐 제가 써왔는데 하청업체는 약 협력업체는 581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야 될 하도급 계약이 현재 5.8조 원이 물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협력 대금을 잘 받아야 이 585개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첫 시발점으로 나온 게 상사 채권이 안 갚았는데 이 핑계는 이거예요. 직접 태형건설에 가서 우리 대금 주시오. 그러면 줬을 텐데 태형 핑계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 이 채권을 담보로 어음 비슷한 걸 발행해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아니면 그 은행에 가서 제가 태형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요 채권을 담보로 저한테 담보로. 대출을 해주시오. 네. 그래서 받아간 건데 결국에는 은행이
업체한테 대신 준 거죠. 네. 태형의 담보를 믿고. 그러니까 태형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줬지. 상사 채권인데. 근데 은행이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이거 금융 채권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금융 채권으로 봐서 안 준다.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게 외상 채권, 담보 채권이라고 해서 담보 채권이라고 해서 외담대라고 하는데 외담대는 금융 채권이니까 내가 안 갚았습니다라고 나오니까 네. 당국이 화가 난 게 뭡니까? 지금 여론전에서 왜 이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당국이 힘을 들여서 너무 앞서가다. 태형을 살려주냐라고 네. 할 때 협력업체도 살리고 경기도 살리고 이 시장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게 정부 논리인데 정작 태형은 시장을 상사 채권을 지금 안 갚은 이런 이거 사태가 시장을 벌어지는 죽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건이 지금 현재 워크아웃의 암초로 등장했습니다. 그 빚이 왜 이렇게 쌓이나 하는 거는 네. PF의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그죠? 네. 예, PF 대출의 문제점. 이 태형만 그렇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태형처럼 현재 내일 당장 또 워크아웃이다 또는 큰 위기다 이렇게 설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가 최소한 5개 정도는 되고요. 몇 보급순위 몇 위이네요. 태형 미칩니다. 태형 위로는 없습니다. 아직은. 태형 아래로. 예, 근데 물론 태형 위에도 등급이 내려가는 회사는 있는데 그건 얘기될 것 같아요. GS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GS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 검단에 철근을 빼가지고 거기에 많은 보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다 채무로 잡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고 또 GS는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등급은 내려갔지만 태형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형만큼의 자금 위기를 겪을 수 있는 회사들이 대여섯 개 정도는 지금 대여섯 개라세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잡혀 있는데 결국 그 건설사가 PF 사업을 하도록 돈을 꿔준 중소형 증권사들, 네. 캐피탈사들, 그 저축은행들, 이순위 금융권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PF 중에 하나가 이런 건설사가 쓰러지면 결국 자기네들도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이쪽으로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이 튈 수 있는 금융사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네. 예. 그래서 이 PF 대출과 관련한 위기가 통선전까지 막아질 것이냐, 터질 것이냐. 지금 태형건설로 그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걸 두드려 맞겠다는 거고 그걸 기화로 이용하는 이상한 기업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에서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태형건설이 도급순위 16위라고 합니다. 16위. 제가 숫자 틀릴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16위인데 지금 현재 부도위기에 대해서 이거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권자들한테 채권자 누구겠어? 은행이겠죠. PF 일으켜서 돈을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은행들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되겠죠. 금융기관. 이 채권자들한테 잘 보이겠다라고 해서 태형이 그 자회사 인더스트리인가요? 태형 인더스트리에다가 2,600억을 매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1,500억을 우선 자구책으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채권자한테 얼마만 갚았어요? 1,000억만 갚고 나머지 500억을 뭘로 빼돌렸다? 계열사인 SBS로 빼돌렸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태형 위에 이제 지주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지주회사. 지주회사라는 것은 주식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주회사에 관한 책도 썼는데 홀딩 컴퍼니. 이 지주회사가 이제 SBS의 지주회사도 되고 태형도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에서는 이렇게 뭐냐면 나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태형은 어차피 부도가 나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은 SBS는 구하고 자기들은 여기 홀딩 지주회사 여기다 500을 썼나요? 그래서 여기는 건전한 회사로 가겠다는 거죠. 건전한 회사로 여기는 뭐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몰아버리는 거죠. 이건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작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것을 첫 번째 배신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태형과 관련된 태형이 건설다 보니까 관련된 하청업체들 있죠. 여기 하청업체들이 581개인가요? 있고 대략 금액이 한 500 정도 채권이 있대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형이나 하청업체는 전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상법상의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상사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사채권.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민사채권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끼리 하는 거니까 상사채권은 금리가 6%에 이제 여러 가지 소멸시효도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청업체 딸린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00억을
지원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이유가 뭐냐면 하청업체들이 이미 자기가 상사채권을 받을 가지고 외상매출 채권 방식으로 기업에게서 어음을 받아가 은행 금융위에서 어음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상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이 아니라 뭐가 됐다? 금융채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청업체들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이유가 없고 이거를 떠안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상사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던 논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태형이 날아가면 누구한테 불리해요? 집권층에 불리하겠죠. 국힘당에 불리하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선 전에 이 태형을 망하게 하겠냐? 망하게 할 리가 없다. 정부에서 이거를 구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구제를 해줄 것이다. 뭘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맞물려서 500억도 채권자한테 안 받고 채권자가 아까 보니까 75%던데 75% 동의가 해야만 그런 뭐가 성립이 되나 봐요. 그 구체적인 요건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형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총선 전에 나를 망하게 하겠어?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배짱에서 나오는 채권단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하청업체에도 이 상사채권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한 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태형이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태형이 16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태형이 1,500 중에 자회사 인더스트리를 팔아가지고 2,600억 중에 1,500을 자구구 중에 쓰기로 했는데 500억을 안 준 이유가 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백그라운드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런 그 속마음까지 이게 이제 내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줬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단순 중개사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큰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매매나 전월세하고 이에 관련된 이사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이 조정은 올 것인데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특히 서울 중심지 한강변과 도심지 쪽은 앞으로 개발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조정은 보이고 있잖아. 조금씩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뭐냐면 투자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야 뭐 있는 현금을 쓰던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갖고 오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을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고 특히나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냐면 결국은 관련된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집을 가진 분도 손해를 보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예요? 이 금융기관들, 건설사들 여기 딸린 식구들이 얼마예요? 특히 건설사들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연쇄 부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짧게 보면은 이 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이사업체,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뭐 목재업체 이런 그다음에 가구업체 이런 거 다 불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개사들도 스스로가 이제 없어지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큰 경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예시인데 그 밑에도 지금 태형보다 밑에인 하청업체 몇 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다고 하고 그 위에 GS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GS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 제가 이제 부동산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부동산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격증을 딴 게 미국 서프라임 모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 엄청 이제 부동산이 막 휘청휘청했잖아요. 금융기관들조차도.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은 기간이 5년에서 빨라야 5년, 최소 10년은 봐는 것 같아요. 10년. 그러니까 갑자기 집이 늘어날 수도 없고 갑자기 줄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의 경직성, 그래서 이 땅 부증성이라고 하잖아요. 땅은 늘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집도 뭐 쉽게 뚝딱 공산품처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권하고 부동산 값하고 연관관계를 좀 누가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자, 부동산 경기도 결국 뭐냐면 내가 부동산 살려고 하는 거는 돈이 남아 들어오고 이자가 싸야 사는 거거든요. 이자가 싸고 돈이 남아 든다는 건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가 좋고 경기가 호황되고 수출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남아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봐 이자도 안 나오고 하니까 수익형 부동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오피스 같은 경우 수익형 부동산 6천만 원씩 다운시켜도 지금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거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부동산은 어떤 물량이 나오려면 최소 몇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보다 더 오래 걸려요. 재개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권과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 딱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느 분이 좀 논문으로 증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이 위축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이 집을 무리해서 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올라가고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짓질 않아요. 달려들질 않아요. 지금 뉴스에 보면은 제 유튜브 보면은 최근에 보면 3년 동안에 이 건설비가 30%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란 게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 단지에서는 이 공사비를 더 올려주라. 안 된다. 이거 갖고 시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언젠가 가격 폭등이 일어날 징조가 되는 거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 물량이 없다는 것은 공급이 없고 이것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자층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느꼈던 게 참 부자들 많다.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 공급, 결국은 사람의 그 수요와 결국은 뭐냐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도 결정이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공급은 수요에 대한 그 기대치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어떤 꼭 밀접한 정책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휘청휘청한 상태에서는 공급이 원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때가 되면 당연히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적어지면 또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사이클이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 특히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주식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서 전다 팔아서 주식 투자로 오면은 주식을 팔 때고 주식을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주부들이 생김보다 그거는 주식을 살 때다. 옛날에 그런 게 좀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부동산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최근에 지금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전문직에 계신 분이 저한테 상의를 했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급하게 살 건 아니고 금매는 사도 된다. 금매 시세보다 확 떨어지는 거는 사도 되는데 금매 가격이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리해서 빨리 살 필요는 없다.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런 금매 위주로 검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동산의 사이클과 그 다음에 정치의 흐름과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부동산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자기 식구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살 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굳이 돈 벌었네 뭐 이렇게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거는 원천 이제 차단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부동산 가격도 충분히 올라 있기 때문에 덥석덥석 살 수가 없는 돈이 돼 버렸어요.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주요 이제 그런 투자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도심지와 구도심지 위주로 해서 부동산도 이런 여러 가지 경기 흐름과 이 사이클을 잘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가 이제 가졌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정권과 흔히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보수 정권,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사람들은 왜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진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자기들도 힘들어요, 실은. 거기에 종사자들은 월급이라든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만능 좋은 건가? 집값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적응 오르잖아요. 제가 이제 잘 비유하는 게 뭐였어요? 제가 85년도 서울에 입학원서 들어갈 때 맛동산이 500원이었어요. 500원. 근데 지금 맛동산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5배가 올랐어요. 과자값이. 집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겠죠. 근데 집값이라고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 인구가 없다고 해도 서울 시내 중심지에 사람이 안 살 만큼 인구가 줄어들까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만큼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부동산 값만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마시고 자기 식구들 편안하게 살 집을 마련한다.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돈에 맞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점진적으로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런 경기 흐름과 그다음에 언제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인지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공급에 대한 아우성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징표들을 확인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부동산 정권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될까? 저는 그다지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이클이 훨씬 더 길어요. 정부 이 정권의 사이클보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막연하게 알았던 뭐 이 건설사의 부도라든가 워크아웃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뉴스 나올 때 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더 부동산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거 찍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가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중개사는 자기 입장에서 제가 어떤 경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끊임없는 자기의 그 성찰과 노력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